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지금 YTN이 있는 이곳 상암동에서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 내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날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좋은 이유, 물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이런 날씨에도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여러분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배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곳,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배려는 그나마 냉정한 우리 사회를 좀 살만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두 분, 오늘도 눈길을 뚫고서 와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까보다 눈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부 시작할 때보다. 자, 데일리안의 이종분 논설실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모스크바의 최저 기온이 1도랍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12도가 넘고 막 10도가 넘고 18도가 넘고 우리나라가 사실 겨울 왕국이 됐어요. 갑자기 엘사의 레디꼬가 생각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종훈입니다. 네. 자, 그리고 두문지 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펄펄 눈이 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고요. 펑펑 내리는 눈 보니까 그래도 설레는 걸 보니까 아직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즐거운 아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부럽다. 저는 눈 오면 좋은 게 아니라 걱정부터 돼요. 예. 그래도 모처럼 펑펑 내리네요. 진짜. 예. 근데 눈이 너무 와요. 이거 진짜 저희 방송 듣고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차 두고 나가셔야 됩니다. 눈 굉장히 옵니다. 자,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먼저 이거부터 들어보죠. 이종구 실장님. 네, 지난주 내내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방중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청와대가 일일이 이제 그 홀대론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고 세심하게 배려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지나쳤는지 너무 이렇게 과유불급인지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방한했을 때도 식사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런데 트럼프 방한은 사실 1박 2일이고 우리는 3박 4일 아닙니까? 두 번째, 만찬 장소를 금색 대청에서 했는데 한국 대통령은 처음이다.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도에 이미 만찬 장소였고요. 충칭에서 야경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일부러 야경을 다 켜놨다. 근데 그 사진 딱 올렸더니 그 홍야동이라는 곳이 원래 야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말씀마다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많이 지나치면 사실 홀대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안쓰럽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차하 소장님. 네. 한중 정상회담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한 말 꼽아봤습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당협위원장을 정비하게 되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62개 당협위원장, 즉 국회의원 출마 지역의 대표 자격을 전격적으로 박탈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블라인드 심사 결과로 어떤 정무적 판단도 없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얘기했는데 옥석을 가린 기준이 무엇인지 저로서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현역 의원 중에 비리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구속된 배덕광 그리고 기소된 엄영수 의원은 탈락했으나 검찰 수사 중인 최경환, 원유철, 이우현 의원의 당협위원장직은 유지되었습니다. 친박 청산면에서도 서청원, 유기인 의원 등 수도권에서는 무려 39개 당협을 박탈했는가 하면 TK는 최경환 의원도 당협위원장을 유지했고 오직 한 개의 당협만 박탈하는 데 그쳤습니다. 바른정당 복당파도 22명 중에서 7명만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것에 그쳐 통합 의지를 천명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홍 대표는 이번 당협 정비가 개혁도 친박 청산도 통합 의지도 아닌 그저 친홍체제 구축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뭐 MC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종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미 이제 예고했잖아요. 당무감사를 하겠다.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당무감사라는 것이 돌이켜보면 언제나 무슨 큰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요. 지난 2003년에도 200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해에 한나라당이죠. 당시 한나라당이 그 당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 몰라요. 당시에도 서청원 의원이 막 반발을 했고 뭐 하는데 결국은 이 핵심이 이겁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저께도 뭐 친박 그 제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굉장히 있어요. 특히나 저는 눈여겨보는 지역이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 경남의 거물급 전 현직 의원들이 모두 다 대상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어떤 텃밭 을 확실하게 부산 경남으로 해서 TK까지 다시 한번 TK와 PK와 한데 묶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게 좀 드러난 그런 그 당무감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이번 그 당무감사 결과 지극히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애초에 얘기했던 친박 청산과 보수 혁신을 분명히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수 통합을 위해서 바른정당을 전격적으로 배려한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친홍준표계를 전면 배치하기 위한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자유한국당은 친박 정당에서 친홍 정당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보수 혁신도 뭐 새로운 인물도 개혁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엇을 위한 그 당무감사인지 그리고 당협위원장 물갈이인지 모를 정도로 어정쩡한 단지 친홍계 줄세우기 당무감사가 아니었나 실망감이 매우 큰 결과입니다.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그래도 뭐 새가 좌우에 날개로 난다고 보수 정치가 좀 살아나야 진보 정치도 경쟁력을 가지고 할 텐데 이렇게 자꾸 그 자유한국당에 실망을 주면 한국 정치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박들이 또 이제 반격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건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친박이 반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는 게 하나는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좌장 내지는 선두에 이렇게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중심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군가 나서질 않아요. 이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타깃으로 했을 때부터 처음에 그때부터 뭔가 뭉쳐야 되는데 뭉치는 어떤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뭔가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헤쳐모여 다시 우리로 시작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초선 의원들. 그러니까 65명 가까운 지난번에 진박 논란을 거듭하면서 공천을 받았던 우리 비례를 포함한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친박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관망만 하면서 이기는 편이 내 편. 내가 당협위원장만 돼.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도 뭉쳐서 저항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개별적인 어떤 이 심사를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저도 앞으로 친박계 의원들이 크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친박의 지도의 구심, 단결의 구심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현재 탄핵으로 구속 중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친박계가 구심력을 잃고 원심력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유기준, 홍문종, 한선교로 분열된 것만 보더라도 친박이 구심력을 잃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와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친박이라고 하는 레테르 오명이 라벨이 결코 선거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친박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는 쉽지 않은 국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 소장님 젊은 분이 무슨 넷대루가 뭡니까? 나이 든 사람. 저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요. 젊은 척 하세요.
참, 오늘 오바들 많이 하시네. 근데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문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의 공천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 이제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예. 자, 다음 얘기 해봐야죠. 아까 얘기할 거 우리 서영우 소장님이 아주 단단히 벼르고 나오신 모양이던데.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중 일정 모두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정치권의 평가가 굉장히 엇갈립니다. 사실 이렇게 엇갈릴 정도로,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자, 먼저 총평. 아니에요. 이종구 실장님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네. 여당은 무너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 야당은 외교 참사였다고 하는데 네. 저는 둘 다 사실은 맞는 말이다라고 봐요. 자, 무너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는 되었지요. 왜? 사실은 하루에 300억씩 손해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박하게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급했던 건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당 말을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문제만 우리가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존에는 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의 어떤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도 아주 시급하거든요. 그게 안보 문제고,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4대 원칙은 재천명했다지만 그 4대 원칙은 사실은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지 실질적으로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할 때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건 한 기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줄 거는 다 내주고 네. 그리고 확정 지을 건 확정 짓지도 못하고 우리는 경제 먹고 사는 거에만 매달렸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영우 소장님. 정말 하늘 아래 사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요. 저는 이번 한중 회담은 쌀국수에 버금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꽈배기 요티아오라 그러죠. 외교가 돋보인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구시보가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조간 일면토에 올린 기사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 중국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이라고 뽑았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중국 정부의 반한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반감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깜짝 방문한 모습은 오바마나 클린턴의 쌀국수 외교에 버금가는 꽈배기 요티아오 외교로 중국인들의 호감을 갖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환구시보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기자단 폭행 문제라든가 아쉬운 의전 등 박근혜 정권 시절에 파탄난 한중 관계가 한 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 철회와 경제 무역 정상화 약속을 받아서 하루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경제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시진핑 주석과는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전쟁 불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지해 준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꽈배기로 중국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10억의 친구를 얻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지금 서영우 소장님이 사드 보복 철회를 공식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구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리커창과의 어떤 대화를 이유로 해서 리커창 앞에서 사드와 관련돼서 보복을 철회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리커창 총리가 이야기할 거 다 해봐라, 다 들어줬다라는 어떤 부분으로서 그 보복을 철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혹은 또 이 중국과 관련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이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의 무역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에 어떤 약속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사실 이 한중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철회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실제로 관광도 그래요. 두 가지 성만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황구시보 예를 들으셨잖아요. 황구시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댓글을 다는 중국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그 두 개 성 사람들은 벨도 없느냐? 사드를 철회하지도 않은 한국에 그 관광하는 사람들 생각은 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간 이후에도. 근데 10억 명의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황구시보 거의 북한에 버금가는 그런 막말을 하는 신문을 예를 드셨는데 제가 신문에 편집 그 제목을 달아봐서 아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감동시켰다라고 썼다면 제목을 인정하겠습니다. 감동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감동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기사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영 소장님. 네. 우리 이종건 실장님은 중국 친구들 다 보수 쪽인가 봐요. 저렇게 평가 짓는 거 보니까. 저는 리커창 총리가 한중 간의 경제무역 부처 간의 채널을 가동시키겠다고 약속한 이래 오늘 아침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경제무역 그 정부 부처 실국에 70개 실국의 그 채널들을 한중 간에 정상 가동하겠다라고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중 관계는 지켜보면 예전에 박근혜 정권 시절 그 아주 최악의 상태 한중 관계가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그게 곧 길이 된다.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 했던 말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인용해서 그 호평을 받고 대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드로 인해서 오랜 동안 한중이 갈등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차례 방중이라던가 이벤트를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고 진보고 함께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익 문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서영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쉬운 의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홀대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욱 실장님.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돌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면 굴욕을 당하더라도 사실 나는 이걸 참아내고 이런 어떤 과정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그 의전을 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뉘앙스의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을 파격적인 예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정말 중국이 환대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정말 창피할 정도의 어떤 굴욕적인 외교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비난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너무 애처롭고 안쓰럽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네, 서영 소장님. 저는 다른 지적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보수 정권에서 소위 말해서 조공 외교라느니 굴욕 외교라는 얘기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한중 관계가 파탄나게 된 거는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서의 의전, 즉 지원 국가인 미국과 같은 황제 예우를 받는 것을 바래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태는 한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실제 예우 문제에서 일정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하로 예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속 하나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은 과거의 보수 정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한중 관계를 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것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익을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당략적인 자세와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약속이나 저녁 약속이 한두 번밖에 없었다면 1박 2일 일정으로 했어야 됐다. 두 번째, 난징 대학살이 80주년이거든요. 그건 정주년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0으로 끝나거나 5로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그날을 또 피해야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가서 리커창 총리가 난징 거기에 가는 이유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지만 또 베이징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이 외교 일정을 짰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이죠. 아니, 제가 볼 때는요. 원래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하라고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처갓집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12월이 아니라 1월에 갔어도 저는 보수 쪽이나 자유한국당에서 그 비난은 멈추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커창 오찬 불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 캐나다 총리, 파나마 대통령도 리커창과 오찬 만찬 한 적이 없고 콩시위원 부장조리 공항 영접 문제도 원래는 부부장급, 차관급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아시아 담당 부부장이 공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시안유 부장 조리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부장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시시콜콜을 잡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방중 성과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한중 관계의 현실을 알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들을 다짐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자 폭행 사건. 이종구 실장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폭행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이미 지난주에 했으니까 예.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의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폭행 사건 이후에 바로 기자들을 욕을 예. 하면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는 등 맞을 짓을 했다는 등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홍보수석부터 이렇게 나서면서 황구시보가 또 그걸 이용하는 모습. 국내에서 그것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기숙 교수는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 자, 서영 소장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군사 강국임은 틀림없습니다. G2 국가고요. 그러나 아직도 언론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내에서나 후진국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 오늘 청와대에서도 정식으로 청와대 이름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가 한중 관계가 새롭게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에서 적절하게 시급하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3부 시작할 때 눈 내린다 그랬는데 지금은 눈이 더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교통 상황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8시 38분 06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도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침 도로와 주행 여건이 오늘 많이 어려운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거의 전 구간 거의 꼼짝을 못할 정도로 차량들이 더딘 흐름입니다. 먼저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천호대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동작대교 지나 행주대교 끝까지 거의 전 구간이 정체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도 강동대교 이전부터 시작된 정체가 김포대교 지나서 지금 장항 나들목 외곽까지 답답한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 가는 길 김포대교부터 반포대교 지나 천호대교 이전까지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자유로 서울 쪽으로 출근 교통량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북로 분기점을 지나서 지금 가양대교 구간도 정체 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 안전하게 계속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축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대표팀이 일본을 통쾌하게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어제 귀국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이 정말 오래간만에 일본을 통쾌하게 이겼죠. 지난 토요일 이 동아시아 축구연맹 이원 챔피언십 3차전에서 이 대표팀이 일본을 4대1로 이기고 2승 1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팀이 이긴 게 2010년 5월 이후 7년 7개월 만입니다.
오래간만에 이 통쾌한 승리였고요. 네. 어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한연이니만큼 압박감이 컸는데 이 골 결정력이 좋아져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축구 대표팀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던 것도 꽤 오랜만이거든요. 모처럼 축구 대표팀이 공항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월드컵 본선 아닙니까?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가면 좋은데, 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대표팀이 자신감 얻은 게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러겠죠. 이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선수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 신태용 감독으로서는 여론의 지지, 그리고 이 자신감이 이 소신대로 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술과 선수 기용에서 신태용 감독이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김신욱 선수가 3골로 이번 대회의 득점왕인데, 어제 신태용 감독이 나를 살렸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이 어필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황희찬, 이 권창훈, 석현준 선수가 유럽에서 지금 아주 좋은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는 오히려 신태용 감독이 누구를 뽑을까가 이 고민스러울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 4-2 포메이션이었었다며요. 지난 일요일 일본전이요. 예. 이게 결국 우리 선수들이 제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월드컵 생각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더 가다듬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예. 이 4-4-2 포메이션에서 이 대표팀의 경기력이 가장 좋다는 것이 이번 대회에서도 재확인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월드컵 본선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이 조직력인데 훈련 시간이 앞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술적으로는 이 4-4-2를 더욱 예리하게 가다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신태용 감독이 변형 3백에 대한 애착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도 이 변형 3백은 많이 좀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대표팀이 4백 위주였고 이 변형 3백은 대표팀이 지금부터 만들어가야지 되는 전술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정적으로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어설픈 변형 3백으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가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고요. 이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이 가능성이 있으면 밀고 나가야지 되겠지만 어설플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신태용 감독의 과감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훈련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예. 이 월드컵 개막전까지 대표팀 남은 일정이 어떻게 돼요? 내년 1월에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2주간 전지훈련을 갔는데, 이때는 유럽파들이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유럽에서 평가전을 치르고요. 이때는 유럽 평가전에는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다 참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5월 초에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5월 21일에 대표팀을 소집해서 6월 18일 1차전 스웨덴전을 치르게 되는 건데 유럽파까지 다 소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2번. 일수로는 30일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남은 일정 충실히 잘 보내야겠죠. 그리고 말이에요, 참 요즘 여자 배구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자 배구에서는 지난 시즌 꼴찌가 1등이 되고 1등이 꼴찌가 되고 이 재밌어요. 예.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자 배구가 최근 들어서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기 때문에 팬들의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꼴찌였던 팀이 도로공사인데 이 도로공사가 어제 지난 시즌 우승팀인 흥국생명을 이기고 7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자, 어제 이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이 도로공사가 0대2로 뒤지다 3대2로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예. 도로공사의 올 시즌 이 꼴찌의 반란이 만만치가 않고요. 자, 올 시즌에 7연승으로 도로공사가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오르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이 OK저축은행을 이기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농구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최초로 600승을 거뒀네요.
이 프로농구에서는 어제 현대모비스가 DB를 89대 82로 이기고 4연승을 올렸습니다. 예. 이 모비스가 이 전신인 기아 시절의 승수까지 포함해서 이 프로농구 최초로 600승을 달성했고요. DB도 전신인 나래와 이 TG까지 승수를 포함하면은 603승인데 예. 이 DB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신생팀 창단 형식으로 KBL에 가입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370승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이렇게 눈 오는 날이면 출연하시는 분들 혹시 늦지 않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은 전혀 늦지 않고 꼬박꼬박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볼까요?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어서 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하고. 정말 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오늘은. 살벌하게 와요. 예. 네, 항상 저는 이제 이름이 인설이다 보니까. 인설이. 또 인설. 눈사람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진짜 춥다. 예. 네. 눈 오면. 오늘, 영화긴 영화예요, 지금. 항상 제가 긴장됩니다. 자,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거래된다 그러죠? 썰렁한 얘기 한 번 더 하면요. 그냥 이 눈 오는 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추워. 진짜 너무 춥다, 이거. 잠시 전이었죠. 오전 8시부터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죠.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선물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고도 하는데 CME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맞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는 조금 작은데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보다. 오늘부터 이제 더 큰 데에서 더 큰 물에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두 가지예요. 급등을 했고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8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2,000만 원 이상을 다시 회복했거든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 한국과 미국과의 그 가상화폐 가격 차이가 꽤 심했거든요. 비트코인 특히 심했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미국이 오른 거죠. 맞습니다. 그죠? 한국도 올랐는데 한국은 거의 지금 2,100만 원대에 육박한데 미국도 지금 19,000달러까지 올랐거든요. 2천만 원 넘죠. 그런데 이제 근데 맞습니다. 환율로 계산하면 대충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합법화되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한미 간에 그 한국의 그 뻥튀기 가격이 너무 심했는데 그게 덜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 가격이 선물이 거래가 시작이 되면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가 있고 두 번째는 너무 올라서 거래가 중단되는 그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있거든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는 옵션 거래소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합니다. 7%, 13%, 20% 넘으면 각각 2분간 거래가 중단돼요. 여기에 중요한 건 대형 투자은행들이 과연 이 거래에 참여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비트코인 여기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계속 얘기 드리면 정의도 내리지 않고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건데요. 미국, 영국, 일본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매겨요. 그리고 독일은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가가치세는 약간 젖혀도 왜냐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아니면 거래세를 매기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매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미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다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각 거래소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거래세부터 매기고 그다음에 양도세를 매기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정부의 아무튼 방침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계산할 수 있는 가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가상화폐 오프라인 사용처를 알려주는 그 코인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보면 어제까지 150곳에서 가상화폐 대부분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받겠다라는 상점이 있어요.
한 달 만에 한 15% 정도 는 겁니다. 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있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수단으로 쓰는 거죠. 우리 가게 비트코인 받아요라고 하며 비트코인 받는 가게 왠지 모르게 1번 기분도 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 하면 연관 검색어 뜨면 그거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신율 연관 검색어 뜨면 좋은 것처럼 그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끊이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불편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용하는지는 되게 다른 문제 뭐냐면 일단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면 무조건 송금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돈은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5만 원 정도의 거래세가 붙어요. 거래 수수료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 원 결제했다라고 한다면 만 원이 더 붙는 거죠.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더 걸려요. 30분 정도 걸려요. 송금 기간이 아직까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다 다시 오거든요. 결제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견디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명 정도 있다는 가게에서 많이 거래되는 곳들이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락을 하는데 이걸 화폐로 과연 다들 인정할 수 있을까? 패션 마크지만 아직까지 마케팅 수단으로 홍보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연일 금융지주사의 지배 구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적폐청산하면 정치, 사회 이쪽에 다들 관심 많은 것 같고 맞습니다. 법원 이쪽만 관심 갖는데 금융계도 지금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의 표명했고요. 채용 비리 때문에. 그리고 성세환 BNK 옛날 부산 금융지주였죠. 여기 사의 표명했고요. 박인규 대구은행장 수사 중이고요. 김용환 농협금융 NH금융회장 또 수사 중이에요. 다 수사 중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가려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왜 그렇죠? 항상 정권 교체한 다음에 금융권 물갈이는 항상 있었어요. 항상 뭐든지 정도의 문제인데 이 금융권의 어떤 상당히 금융이라는 게 정책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죠. 사실 정부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KB하고 하나금융인데 여기에 KB 같은 경우는 이미 윤정규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타깃은 하나금융 회장인데 22일에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의 3년임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기를 두고 이제 계속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사의 지배구조를 계속 문제 삼고 있고 대표적인 타깃이 하나금융지주인 거죠. 근데 해당 금융지주사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융당국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곳은 하나금융인데 하나금융의 사회이사가 어떤 회사를 부는데 그 회사에서 물티슈를 확 구매했다는 거죠. 이거 특혜 아니냐라는 거고 김정태 현 하나금융 지주회장의 아들이 운영했던 업체에도 뭔가를 또 몰아준 거 아니냐 일감을 이런 걸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은 다 뺐다. 그 회장을 선정하는 회추위원회에서 다 뺐다. 그 문제 사회이사와 김정태 회장을 다 뺐다. 이게 신관치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22일에 김정태 회장의 3년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어떤 앞으로 금융감독당국과 해당 금융지주사 간의 어떤 그 파워게임의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창올림픽 덕분에 강세를 보이던 강원도 부동산이 속초 같은 데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속초 그죠?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월만 딱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시군구 중에서. 근데 지금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덜 오르고 멈췄다. 그리고 일부는 내리고 있다 이런 건데요. 평창올림픽은 국제적인 축제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에도 시진핑 주석의 어떤 평창올림픽 기간에 방한, 개회식 때 축사 이런 걸 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명시적인 대합을 안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랐어요. 오른 이유는 올림픽도 있지만 올림픽 되면 도로하고 처리길이 나잖아요. 항상 부동산 가격은 길 따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2영동고속도로 났죠. KTX 경강선 개통했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개통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속초, 강릉, 통해 다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부동산 상위권 상승률 1위 5위 안에 들었는데 지난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3개월 만에 마이너스가 됐고 월간 기준으로도 3년여 만에 하락세가 됐는데 이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일단 평창 특수라는 게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들, 대부분 강원도에 사는 분들이 얼마나 투자하겠어요. 외지인들이 투자하다 그걸 약간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거고 항상 올림픽이 있으면 그 이후에 항상 이유가 걱정되잖아요. 애프터. 그렇죠. 유령 도시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이제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엔 걱정을 안 했다. 지금 하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되게 잘 될 것 같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로 53일인가 남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은데 러시아, 북한, 중국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빨리 해소해야겠죠. 펀드 투자할 때 이왕이면 보수나 수수료가 낮은 상품 고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 운용 보수를 한 푼도 받지 않은 펀드가 있다고 그러나요? 두 가지인데요. 로봇 어드바이저. 인공지능 AI 로봇이 활용한 돈 안 들죠. 맞습니다. 요게 일단 운용 보수만 안 받는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판매 보수는 받아요. 판매 보수가 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이 보수의 이 상품이 약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고요. 한번 증권사나 은행 가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말로 가입이 끝나는 비과세 해외 전용 펀드. 이 부분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말일까지 1인당 3천만 원 한도고 최저 가입 금액이 펀드당 10만 원이거든요. 이거 10년간 유지됩니다. 일단 가입만 해놓고 한도만 놔두면 10년간 앞으로 12월 31일이요? 네. 29일이 마지막 영업일이니까 그때까지 가입을 하시면 되니까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거 요즘 많이 가입하니까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고요. 자,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 날, 바로 월요일 날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눈이 정말 무섭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런 날 운전하지 마시고요. 대중교통 이용하십시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